김지혜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서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공직자의 임기가 보장돼야 한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진숙 위원장에게 사퇴를 압박한 이유는 뭘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혜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공개 사퇴 요구가 나와서 논란입니다.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라는 이유입니다. 그러자 야당에서는 그러면 임은정 검사는 왜?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로남불이란 겁니다. 잠시 후에 그 논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3일 한겨레 신문이 오늘 일면에 썼습니다. 3일 뭘까요? 함께 보시죠. 격변의 일주일, 반 트럼프 진영 뭉친다. 3일에 김정은, 시진핑, 푸틴이 중국에서 만납니다. 3일 격변의 일주일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얘기들이 오갈지도 관심사안입니다. 저희 채널에는요, 3일 생방송으로 김정은이 시진핑, 푸틴과 나란히 어깨를 선 그 모습을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진행합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63만 톤, 조선일보 3면 기사입니다. 강릉 목 타는데 속초는 워터밤. 왜 이렇게 다를까? 63만 톤 지하댐이 운명을 갈랐다는 겁니다. 자, 저 그림 한번 보시면요. 2021년 지하댐이 속초에서 완공됐는데 물그릇 자체를 키워서 비가 안 내려도 이렇게 넉넉한 생활 용수를 확보할 수 있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릉은 빨라야 2027년에야 완공됩니다. 결국은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10분 동아일보 이면 기사입니다. 챗 GPT가 알려준 대로 따라하니까 비전문가들도요 10분 만에 해킹에 성공했더라라는 간증이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AI 시대를 맞아서 해킹이 너무 쉬워졌다라는 겁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그만큼 해킹에 우리 사회가 취약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80% 경향신문 8면 기사입니다. 수술 진료 늘어나 숨통 트이지만 PA 간호사와 업무 조정 등이 과제다. 사직 전공의가 오늘 대거 복귀합니다. 그간 축소 운영됐던 응급실도 이제는 똑바로 제대로 열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비 내리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정광재 대변인 그리고 판사 출신의 전주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주당 법률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기현 변호사님 그리고 최고위원을 역임한 박성민 전 최고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돌직구쇼가 선정한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공개합니다. 이진숙 위원장과 임은정 검사의 사진이 나란히 대형 미디어월에 떴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향해서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라며 사퇴하라라는 걸 공개 압박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야당에서는 아니 공무원 임은정은 왜? 라며 반박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상당히 논쟁 자체가 좀 흥미롭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에 이어서 우상호 정무수석까지 이진숙 위원장의 공개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 대구시장 출마할 생각이 있다면 사퇴해야 된다. 정치적 목적으로 자리 활용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라고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겁니다. 지난달 29일
대통령실 대변인도 정치 중립 위반으로 대통령이 면직을 검토하고 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강제로 물러나게 한다는 거죠. 들어보시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직권면직 검토에 대한 얘기는 정치중립 의무 위반에 관련해서 이미 감사원에서 7월 초에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될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했음은 이미 밝혀진 사안이죠. 아무래도 정치중립 의무 위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각한 사항으로 방송통신위원장 직권면직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 발언이 지난달 29일이었는데 우상호 수석이 스스로 물러나라라고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왜일까요? 대통령이 직권으로 면직하면 되지 왜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걸까라는 궁금증도 있고요. 과연 임기가 정해진 이 공직자를 이렇게 나가라라고 압박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논쟁도 뜨겁습니다. 그러자 야당 반응 함께 보시죠. 좌파 정권의 불편한 목소리 내는 방송을 차단하기 위해 눈에 까신 이진숙을 몰아내려는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정성호 향해서 정치적 발언 쏟아낸 임은정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방통위원장 이진숙 위원장 임기가 한참 남았죠, 전주 의원님? 내년 이제 8월까지죠. 그러면은 올 여름도 아직 안 지났으니까 올 여름, 늦여름, 네. 가을, 겨울, 봄, 여름까지는 임기가 한참 남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로서는 눈에 가시 아닌가 싶습니다. 국무회의에서의 발언을 좀 외부에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지금 국무회의 금지령이 이미 내려졌는데 내년 8월까지 굉장히 많이 남았고 얼마 전에 뭐 방송법도 지금 통과가 됐기 때문에 방통위가 지금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방통위원장 결국은 몰아내기이죠. 대통령실에서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다. 또 우상호 정무수석은 아예 사퇴하고 대구시장 나가라 지금 이렇게 네.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이준숙 방통위원장이 결국은 바뀌어야 된다. 근데 바꿀 방법이 없다 보니까 사퇴하라 아니면 직권 면직한다 이렇게 계속 이준숙 방통위원장 몰아내기를 지금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법이 방통위원장은 정해진 임기가 있는 것이고 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어떤 그런 임명된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이 기관장을 그렇게 워이 이렇게 내몰아서 쫓아내는 이러한 것은 사회적으로도 많이 지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저는 정부에서 균형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통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고 방송 여러 분야에 대해서 또 관장을 하는 그런 자리인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방통위가 지금 무력화되어 있거든요. 그냥 이준숙 방통위원장 한 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처리가 될 수 없는 네. 상황인데 국회 추천 몫이 3명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여야가 3명을 추천을 해서 방통위가 오히려 몰아내려고 하지 말고 방통위를 저는 복원시키는 것이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조기현 변호사님, 이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대통령실 대변인이 얘기했는데 정무수석이 이제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해서 직권 면직하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대통령 직권 면직은 안 되는 겁니까? 그럼? 직권 면직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있고요. 현재 수사받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요. 그러니까 직권 면직도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이 사건의 재량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요건, 그 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내용들이 있어서 해도 뭐 물론 이진숙 위원장은 법적 다툼을 할 것입니다만 네네. 충분히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정무수석도 대변인도 하는 얘기인 즉슨 핵심은 누구보다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방송통신위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이 확인됐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조치까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국회에 출석해서도
정치적 발언하고 이런 상황들은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이 소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어떤 향후 정치적 전망을 위해서 저런 방식의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하면 네.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케 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는 작년 탄핵 소추 결의 이후에 보수 유튜버에 출연해서 좌파와 싸우겠다 뭐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했고, 실제 국무회의 출석이라든가 최근에 국회 출석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하면, 이게 지금 방송의 이 중립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방송 3법까지 통과한 시점에서 그런 방송통신위원장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냐, 문제제기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 외에도 IMBC 주식 소유와 관련된 이해충돌의 문제도 있고, 실제 고위공직자로서 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적 발언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본인의 출마를 위한 행위로밖에 볼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본인이 사퇴하지 않으면 직권 면직 조치도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대통령이 보고 있는 거고요. 향후 추이를 좀 보겠습니다만 이준숙 방통위원장의 태도나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대통령실에서는 적극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 분야의 전문가 오늘 한 분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앵커 출신의 우리 또 정광재 대변인 모셨는데 네. 정치적 중립 위반이 의무인데, 정치적 중립 위반이 표면적인 이유인데 야당에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처럼 역시나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검사 이문정 씨 같은 경우도 법무장관,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이잖아요. 이 검찰에 뭐 장악이 됐다든지 예. 아니면 누구보다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굉장히 정치적 이념적으로 편향적이다는 논란. 지난 정부 때는 전현희 의원이 권익위원장이었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임기를 지켰는데 방통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압박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실제 이 속내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앵커 하셨으니까 방통위 중요해요, 그렇게? 방통위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죠. 제가 뭐 앵커뿐만 아니라 종편 방송사에 있을 때 이른바 종편 재승인 과정을 담당했었기 때문에 방통위라는 조직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정치적 중립성 중요하다는 가치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아니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다른 제3자의 인물로 대치했을 때도 민주당이나 대통령실이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대하는 것처럼 직권 면직까지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 문제를 제기한다면 당연히 이문정 검사장 얘기까지, 지검장 얘기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이문정 지검장의 이 발언의 수위를 놓고 본다면 누가 더 문제가 되는 발언을 했는지 아마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다 판단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를 삼는 것은 이진숙 방통위원장만 삼고 있는 거잖아요. 네. 또 우상호 정무수석이 출마하겠다면 그냥 그만두고 출마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진짜 정확한 얘기했습니다. 본인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이기 때문에 본인이 방통위원장만 그만두지 않는다면 8월에 그만두게 되면 내년 6월에 있는 지방선거에는 출마할 수 있는 길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대구시장 출마 멍석을 깔아주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정말 다른 사람으로 대체했을 때도 이런 똑같은 논리를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이 강요할 수 있는지 아마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잣대 논란에 민주당이 시달리고 있는 거고요. 그런 것 때문에 직권 면직을 검토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쉽게 단행하지 못하는 거죠. 이중적이다. 이문정 지검장 얘기와 또 비판하셨어요. 비교해서. 박승욱 최고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일단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문제는 이진숙의 문제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이문정 검사를 지검장을 끌어들여가지고 이야기할 필요가 일단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일단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앞에서 잠깐 언급이 됐지만 주식 관련한 이해충돌 논란도 있었고, 그 외에도 이제 탄핵을 당해서 직무가 정지됐던 시점에 보수 유튜브에 여러 차례 나가서 특정 정당을 거명하면서 적개심을 드러
드러내거나 굉장히 극우적인 발언들을 일삼았기 때문에 이게 이 공직자로서의 중립 위반, 정치 중립 위반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명확한 사실관계가 있는 상황이고 감사원의 감사까지 선행됐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준숙 위원장은 뭐 본인이 임기를 뭐 다 마칠 거다. 그렇게 되면 지방선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일각에서 나오는 출마설은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반박을 하려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죠. 이준숙 위원장이 과연 진짜 원하는 게 임기를 다 채우는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계속 이렇게 뭔가 탄압받는 듯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게 저는 명확한 목적이라고 보고 국무회에서 계속 어떤 뭐 발언을 하려고 했던 것도 혹은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언쟁을 벌이는 것도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정치적인 계산과 전략을 깔아뒀기 때문에 결국 본인이 이 정권으로부터 탄압받고 있고 나는 그 과정에서 네. 싸우고 있다라는 점을 가장 강력하게 어필하고자 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모두는 정치적인 의도를 읽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양한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전 권익위원장 사례와 굉장히 판박인데 지난 정부에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던 것, 그래서 특정 어떤 비의혹이 제기됐던 것도 판박이고 전 정부의 사람이다라는 점도 똑같은데 전의 권익위원장은 임기를 다 지켰다라는 차이점만 있습니다. 과연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이문정 지검장과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을 했길래 이렇게 논란일까요? 법무부 장관, 지금 법무부 장관은 다른 분도 아니라 정성호 의원이시잖아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이문정 지검장이 저 법무부 장관도 검찰에 장악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거침이 없군요. 들어보시죠. 법무부장관조차도 지금 검찰이 다 장악돼 있는 상태인 건 알지 않습니까? 이번 첫 인사는 그 인수위 없이 급하게 하다 보니 난 참사 수준이라고 생각하고요. 찐용 검사들이 역시 검찰을 장악했다는 인사 사인일 수밖에 없어서 그 결과가 검찰 개혁을 갖다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의 검사장 자리 늘리기 이 안으로 나온 것 같아서 너무 참담한 신정이고요. 검찰 개혁을 실제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정성호 장관님과 정부에게 국민들은 묻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식의 그 하는 척하는 것 말고 실질적인 수사 구조 개혁,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검찰 개혁 완성, 그것이 대통령께서 공약하셨던 사항이고 그것을 이행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까지 거론하면서 검찰이 장악이 됐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 인사를 포함해서도 다 비판을 했습니다.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대통령 인사 아닙니까?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현 법무감찰국장, 노만석 대검찰 차장, 김수홍 법무부 검찰과장, 대통령 인사에 대해서도 이문정 지검장은 검찰개혁 오적이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오적이다. 전주혜 의원님. 정치 중립 문제가 아닌데요, 이 문제는. 그걸 정치 중립 문제로 더 뛰어넘는 차원의 문제 아닙니까? 대통령하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장악됐다는 주장을 현직 지검장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이제 정조준을 하는 것은 상당히 검찰 내부에서 파장이 큰 발언이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을 겨눈 것 아닙니까? 뭐 그렇죠. 이제 대통령께서도 물론 뭐 검찰 개혁에 있어서 좀 속도 조절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방향이 지금 결론을 내리고 지금 검찰 개혁을 좀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라는 그런 대전제는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런 방향을 이제 그 정하는 데 있어서 결론을 아직 그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중대 그 수사청을 지금 법무부 산하에 둘지 아니면 행안부 산하에 둘지 이제 이거 가지고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지금 뭐 민주당과의 지금 큰 이견이 좀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것을 수기를 거쳐야 된다. 이런 것이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인데 네. 그런데 지금 이문정 그 동부지검장이 또 언론에 나왔기도 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열리는 토론회에 나가서 지금 원색적으로 그렇게 검찰 수뇌부를 좀 비난하는 것은 아니 검찰 수뇌부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예. 법무부 장관하고 정부가 검찰에 장악됐고 대통령이 인선한 대통령 인선 5인방은
오적이라고 지금 표현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발언을 하는 것은 네. 이것은 이 대통령의 검찰 개혁의 방향의 반기를 들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결국은 어떤 그런 그 같은 잣대를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리고 네네. 뭐 이문정 검사장에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이제 비판의 소리를 하는 거죠. 물론 다양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검찰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이문정 검사장은 일관되게 그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검찰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의 의사나 이런 것을 가감 없이 그렇게 발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때와 지금의 자리가 다르죠. 동부지검장은 또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그런 자리이고 그리고 정성호 장관이 지금 임명을 했다는 그런 면에서 이런 그 검찰의 그 개혁에 어떤 그런 분열의 모습이 보이는 것은 저는 굉장히 비정상적이고 또한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제 있을 좀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한 발언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법무부 장관하고 정부가 검찰이 장악됐어요? 이 발언은 그냥 문제 없는 발언입니까? 둬도 되는 발언입니까?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검찰에 장악됐다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요? 뭐 이문정 검사장 같은 경우라든가 검찰 개혁을 강하게 네. 주장하는 분들은 법무부 자체가 검찰 출신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실제 주요 이 법무행정 관련돼서 검찰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해 왔다는 그 전제 하에서 이 예. 사안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중에 지금 5인의 인사 부분부터 해서 이재명 정부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실제 뭐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누구보다도 검찰 개혁의 의지가 강한 당사자들인데 장악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우려의 시각 정도로 민주당이나 이 정부는 파악하고 있을 텐데 비판이 좀 격하죠. 그러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예결위에 출석해서 했던 것도 법무부 내의 어떤 시각 이런 부분이 이제 공개적으로 표출되다 보니까 갑자기 그 사이에 법무장관으로 임명된 1, 2개월 상간에 검찰의 입장이 대변하는 것처럼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한 것인데요. 엊그저께 뭐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당정이 합의함과 같이 9월 25일 날 뭐 핵심적인 정부조직법 그러니까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 등을 설치하는 법안을 정부조직법에 담기로 했다는 합의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중수청 설치라든가 국가수사위원회 예. 설치, 검찰청 폐지 법안의 세부적을 가다듬는 이 논의나 토론은 그거 역시 그렇게 차분하고 뭐 진행하게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좀 과도한 우려를 이제 과거 검찰 개혁의 시각이 혹시라도 또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저 우려 속에서 이제 저렇게 제기한 것인데요. 저는 뭐 저거를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보면서 이진숙 위원장 문제와 결부시킬 문제는 아니라는 것은 뭐 분명하고 왜냐하면 그 질문 제가 드릴게요. 네. 이진숙 위원장의 논란이 됐던 발언은 좌파와 싸우는 전사 그 발언이고 이문정 지검장의 발언은 법무부 장관과 정부가 검찰에 장악이 돼 있다라는 발언인데 네. 이 둘 중에 뭐가 더 문제냐 지금 국민들은 이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사실관계 여부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이문정 검사장은 예를 들면 정권이 바뀐 다음에 이 특정 진영에 서서 반대편 진영을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입시켜서 비판한다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문정 검사장 입장이 바뀌었습니까? 전 정권 때도 똑같이 더 강하게 비판했던 검찰개혁의 내용을 이 정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검찰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정부하에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다면 이건 정치적 중립에서 뭐 오락가락한 게 아니죠. 같은 편이다.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준숙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개입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위반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이문정 검사장은 정부에서 아니면 당에서 여당이 어떤 입법 과제를 추진할 때 정부 주요의 간부라든가 불러서 공청회 같은 걸 통해서 당신들은 어떤 입장을 갖느냐를 묻고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건 정치적
반대하는 입장을 낸다고 해서 이게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무정 검사장은 지금까지 본인의 소신대로 이때 입장을 그냥 밝히고 있는 것이고 그 정도가 적정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자체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다. 그래서 이진숙과 같이 봐야 된다.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여당이 별도의 재판부를 만들겠다라고 추진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엄연한 이 대한민국의 사법체가 있는데 그걸 놔두고 별도의 재판부를 꾸리겠다는 겁니다. 국회가 판사를 임명해서 그 임명된 판사로 특별 내란 재판부를 꾸리겠다라고 해서 논란입니다. 들어보시죠. 특히 법원이 지금 내란 재판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은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속하게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을 결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재판부까지 바꿔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자판기처럼 찍어내려는 검은 속내를 내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그래서 내란 특별재판부 그 상세 법을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현희 의원은요, 사법부 국민 신뢰 잃은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사법부가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별도의 재판부를 꾸리겠다라고 명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내란 특별재판부 1, 2심을 별도로 구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하겠다. 특별재판부가 전담해서 즉각 이관시키겠다. 법관들을 국회가 추천하겠다. 3개월 이내에 재판을 끝나게 하겠다 등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입맛대로 특검에 이어 입맛대로 재판부까지 재판으로 내란몰이를 완성하겠다는 것,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 내려줄 민주당 하명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거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헌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고대 로스쿨의 장영수 교수, 헌법상 인정되는 특별법원은 군사법원뿐이다. 근거 자체가 헌법상 없다. 위헌이다. 김기표 의원은 반박합니다. 특별법원이 아닌 특별재판부다. 헌법 위반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두 분 생각도 좀 궁금한데 정광재 대변인, 예. 기존에 사법부가 있는데 별도의 재판부를 꾸리겠다. 그럼 앞으로 만약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때마다 힘을 쥔 쪽에서 별도의 재판부를 꾸리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근 1년에 국회 내에서 이뤄지는 상황들을 놓고 보면 입법부가 완전히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라는 뜻을, 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입법부와 행정부를 사실상 민주당이 독점하고 있다시피 하잖아요. 지난 2024년 총선에서 범여권이 180석을 받았고 그 이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사실상 입법, 행정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런데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까지 입법부의 권력을 동원해서 장악하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 또 자유민주주의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특별재판부라는 게 아시겠지만 1948년에 이 반민족 특위에 따른 특별재판부가 있었던 이후로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처음에 언급된 것도요,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본인들의 선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언급이 됐었는데 본격화된 건 언제 됐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이렇게 급물살을 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생각한 대로 재판부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관련한 행위들에 대한 법적 재단을 하겠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앞으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충분한 입법권만 갖고 있다면 얼마든지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는지. 뭐 예를 들어 이 논리대로라면 향후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후 이 대통령에게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한 재판이 돌아갈 텐데 당장 공직선거법부터 파기환송 재판이 멈췄잖아요. 네. 대북송금도. 그럼 그때마다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재판을 해야 한다. 이런 논란이 나올 수 있겠군요. 저는 그때 뭐 특별재판부 필요 없이 어차피 임기가 끝나면 재판은 지속된다는 게 헌법상의 원리이기 때문에 네. 그런 그 극단적인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이런 상황은 입법부가 충분히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주기에 충분한 사안입니다. 박선미 측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좀 당 차원에서 의견 수렴을 한 차례 좀 더 할 걸로 보입니다. 아, 이게 아직 당론은 아니다. 네, 왜냐하면 예. 이제 지도부에서 뭐 이름을 올린 것과 별개로 당론으로 뭔가 지도부에서 입장 표명을 한 것은 없고 지금 당에서 이 관련한 특위에서 나오는 내용도 법사위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기 전에 한번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주초에 논의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사위 차원에서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도부 차원에서 이 의견을 어떻게 모아갈지에 대해서 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이제 사법부의 대부분이 판사들께서 굉장히 좋은 판결을 내리시고 또 결정적인 역할들을 하고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지기현 판사 그 논란의 지기현 판사가 약간 알 수 없는 그 방식의 뭐 구속 취소라든지 이런 일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심지어는 뭐 의혹, 그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다 보니까 논란 후에 조사를 착수를 했지만 결론은 또 안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계속 문제가 되고 이 국민들 사이에서 우려가 있었던 상황인데 그 뒤에 이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까지도 이제 기각이 되고 나니 어떤 일부 판사에 대한 우려 혹은 내란과 관련해서 진정한 내란 종식을 사법부에서 완성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와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고자 나온 방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당론 아니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런가 하면 이거와 맞물려서 당 내에서 서울시장, 인천시장, 강원도지사를 콕 집어 수사해야 된다라는 발언이 나와서 논란입니다. 전현희 의원인데요. 내란의 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김지태 강원지사, 유정봉 인적시장 등 지자체장 가담 여부가 특검 수사의 사각지대다라며 수사하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논란입니다. 지방선거를 의식한 발언이다라는 논란인 거죠. 6.3 지방선거는 내란 잔존 세력을 청산하는 피날레가 돼야 한다. 국내임 특검을 도구로 정치적으로 공격하려는 야비한 시도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주현 의원님 굉장히 수복하고 싶은 지역들이 탁 거론됐어요. 네. 서울시장, 인천시장, 강원도지사. 서울시장에는 김민석 총리가 나오시는 건 아니냐. 뭐 강원도지사에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인천시장에는 박찬대 의원이 출마하는 거 아니냐. 굉장히 강하게 줄 서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탁 요 새 시장을 콕 집어서 특검 수사하라.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전현희 이제 특별위원장의 지금 이 뜬금없는 이야기죠. 뜬금포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그런 그 특별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민주당에서 굉장히 비중이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게 그런 분이 어떠한 그런 그 특별위원회에서 의견을 말하기 위해서는 저는 최소한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듯한 이런 맥락 없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반추를 해보면 오세훈 특별시장, 그 다음에 뭐 인천시장, 뭐 강원도지사 이런 분들이 다 계엄에 반대하는 그런 의견을 표명을 했죠. 그리고 또 탄핵소추 의결이 좀 지지부진할 때 탄핵소추 의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해야 된다 이러한 성명을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그런 것을 가지고 수사를 합니까? 그냥 민주당이 수사하라 그러면 수사해야 되는 건가요? 수사를 하려면 최소한의 수사 단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덕수 지금 총리에 대한 이 내란 그 방조 혐의 이것도 결국은 어떠한 그런 그 법 해석의 문제, 방조가 되는지가 불분명하다. 사실 영장 기각 사유로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무리한 수사이고 또한 정치적인 수사를 한다. 오히려 특검이 정치적인 특검을 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다. 지금 그렇게 인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그 민주당에서 뭐 지난 주말에 특별 재판부를 만들어라. 저는 이건 명백한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명백한 위헌이고요. 어떤 그런 특정 사안에 대해서 본인들의 그 입맛에 맞는 그런 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것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거죠. 어떤 그런 재판부의 구성은 사법부에게 온전히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을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에서 만들어서 법원이 따르라 그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기 때문에 저는 100% 이것은 위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콕 집어서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자리에 있는 시장이나 또 도지사에 대해서 여기까지 내란 수사를 하라는 것은 결국은 기소하라는 그런 명령밖에 되지 않습니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부적절하고 이준석 방통위원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아마 대통령실에서 검토를 했을 거예요. 직권 면직이 될 만한 사유면 직권 면직을 하지 사퇴 운운하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처분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 한 것이 아니라 유튜브에 나가서 한 발언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주의 명령을 한 거예요. 뭐 중징계도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그런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이런 그 장관급의 인사에 대해서 직권 면직을 하면 그건 법원에서 그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법원에서 오히려 취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직권 면직을 시키고는 싶으나 직권 면직 시키기에는 약한 네. 사유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사퇴 운운하는 거 아닌가 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그 정부나 민주당이 합리적인 시각을 가지고 발언이나 어떤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서울시장, 인천시장, 강원도지사 민주당이 눈독 들이는 지자체장을 수사하라라는 전현희 의원의 발언은 자다가 봉창 두드린 소리다라고 비판하셨어요. 조경 변호사님. 일단 특별재판부 문제 간단하게 언급하면요. 이건 특별 법원을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를 설치하는 예. 거기 때문에 상권분리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요. 법원 조직법에 의하면 지방법원 합의부 또 고등법원 이 관련해서 다른 법률에 의해서 재판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을 때 둘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에 따른 거기 때문에 위헌 소지는 없다고 보고요. 지자체에 대한 수사는 일단 내란 수사 관련해서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통상적인 어떤 긴급 상황 대처로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일사불란하게 폐사를 했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그리고 2급 경계태세라는 이 특별한 상황, 이것은 이 대통령의 이 계엄 선포 이후에 또 행안부 장관을 통한 폐쇄 명령이 이행되는 과정으로 볼 수밖에 없어서, 그렇다면 비상계엄 내란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최소한 방조한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게 통상적인 대처 범위라고 한다면 들여다본 이후에 혐의 없음이 되겠죠. 그런데 적어도 지금 문제 제기하는 수준은 그 이상을 넘어서는 정도의 문제인 거고, 그 이후에 오세훈 시장 등이 계엄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기는 했지만 그게 해제한 이후에 아마 나온 입장이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제 계엄 선포가 된 직후에 있었던 행위들은 내란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적어도 소극적으로나마 가담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아니냐,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고요. 특검이 확인한 후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조치를 하는 것이지만 적어도 그런 이례적인 상황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인물 3인방을 선정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의 핫피플 3인방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부터 만나보시죠.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이 오늘 중국으로 떠날 걸로 예상됩니다. 김정은이 중국을 찾기 직전 일단 시진핑과 푸틴이 먼저 만났습니다. 크렘린궁의 얘기 들어보시죠. Руку от Си Цзиньпина, председател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дел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김정은이 오늘 출발할 수도 있는 이유가 단둥과 베이징 열차 노선의 일방적인 운행이 취소됐다는 소식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 길로 김정은이 열차 타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매 1회 운행 열차편 베이징에서 텐진을 거쳐서 선양과 단둥과 신주를 거쳐서 평양으로 이르는 요 운행편, 요게 9월 1, 2위 2일 운행이 취소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김정은이 이용할 것이 임박했다.
열차를 활용해서 방종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근데 사실 굉장히 웃긴 건 평양에서 비행기를 타면 1시간도 안 걸려서 베이징에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를 저렇게 빙빙 돌아서 가느냐, 열차를 타고.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정강대 대변인. 예. 할아버지 때부터 열차 타고 다녔어요? 과거에는 이제 중국에 갈 때는 비행기를 이용한 적도 있다 그래요. 네. 그런데 경호와 안전상의 문제가 가장 클 겁니다. 비행기는 격추의 위험이 크잖아요. 격추를 그리고 한다면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지만 예, 우리? 근데 만약에 열차를 타고 간다면 어떤 식으로든 암살 시도가 있었을 때 살아남을 가능성도 굉장히 클 거예요. 지금 저 열차가 굉장히 방탄 기능이 좋다면서요? 네. 그러나 비행기는 격추되면 뭐 타고 있던 사람들은 100% 사망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항상 그 본인의 신변에 대한 위험을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행기를 탄다는 것은 어려운 선택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지난번 2019년인가요? 그 하노이 회담 할 때도 무려 60시간에 걸쳐서 중국을 관통해서 베트남 하노이까지 갔었잖아요. 야, 그 기차 여행이네요, 기차 여행. 그래서 기차를 타고 가는 것이고 평양에서 베이징까지가 한 24시간에서 2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네네. 그 열차편 그 소요 시간을 생각하면 적어도 오늘은 출발해야 9월 3일 전에 그 베이징에 도착할 예. 거고 아마 9월 2일 밤 정도에는 베이징에 도착해서 9월 3일 열병식에 참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하튼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하는 다자 무대 외교 무대에 데뷔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준비도 하겠지만 지금 북한이 처한 상황이 굉장히 녹록지가 않습니다. 러시아와 굉장히 가까워지면서 중국으로부터는 오히려 약간의 경계심을 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 그 열병식에 여러 논란을 무릅쓰고라도 중국에 가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여튼 국제 질서가 굉장히 급변하는 상황에서 모이는 북중러 3국의 정상회담이어서 여러모로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늘 저도 북한 오래 취재했지만 정 대변인 이해가 안 되는 게 옛날에는 비행기를 안 타고 김일성 시대 때는 기차를 타고 가면 더 안전하다. 이게 뭐 나름 논리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었어요. 그때는 아무래도 열차가 여러 대가 동시에 출발시키고 어느 노선으로 가는지 불투명하게 하고 출발 시간도 기습적으로 다 달리해서 예를 들어서 이 김일성을 타겟으로 삼고 있는 어떤 세력이 있다면 쉽게 해치지 못하게 가능했는데 요즘 같은 때는 어디로 가는지도 다 알고 김정은이 어디에 타 있는지도 다 알고 기차가 시속 50km, 60km 저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속력을 빨리 내지도 못해요. 이 선로가 달라서. 그렇죠. 눈으로 위성으로 지금 다 보고 있는데 그냥 편하게 비행기로 가지. 똑같거든요. 비행기 타나 기차 타나 사실은 지금 현대 시대에 있어서는 기차에 뭐 방탄겹이 좀 두껍긴 합니다만 벙커버스터도 있는데 그거 못 뚫겠습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보다는 기차가 네. 안전하다는 건 확실합니다. 비행기가 떨어질까 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요. 비행기 사고는 한 번 나게 되면 대형 참사로 연결되는데 지금 태양호라고 불리는 김정은이 타고 가는 기차 있잖아요. 사실 어느 칸에 탔는지 파악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과거에 북한에서도 어떤 특정 역에선가 한번 폭파 사고가 있었을 때도 열차 폭파 사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도 상당히 그 기차가 더 안전하다는 생각을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김정은의 전용기 있잖아요. 그게 뭐 아마 한 3, 40년 된 기령일 겁니다. 더 됐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됐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것은 김정은으로서는 쉽게 선택할 수 없는 대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노이에 갈 때 기차를 탔을 거고 또 하나는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했을 때는 중국에서 보내준 비행기를 타고 갔거든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베이징 갈 때는 기차 타는 게 상수죠.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본인 마음 편하려고 기차 타는 것 같아요. 보안 문제도 있고 참매 1호였던가요? 김정이 갖고 있는 전용기는 불안해서 이 고위급 외교관들도 타기 꺼려하는 전용기거든요. 가다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다고 다른 나라가 제공해주는 비행기를 타자니 보안 문제가 좀 걸릴 거고 이래저래 마음 편한 본인 마음 편한 기차 타고 느긋하게 가는 것 같은데 이번 방중의 관심사 중 하나가 딸 주애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인 겁니다.
1호 행사에서도 주회가 대동되고 있어요. 방중 4차례 중 3번 부인과 동행했는데 이번에 부인 대신 딸과 가느냐. 그러면 사실 국제사회는 외교 무대에도 딸을 대동했으면 후계자가 확실하다라는 의심을 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정보기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박최고, 네. 주회가 갑니까 이번에? 글쎄요, 이번에 외교 활동에 동행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2022년에 첫 등장을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활동 폭이 계속 넓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의전도 소화를 하고 아니면 외교 행사에도 좀 동행을 하고 아니면 국가적인 행사에도 계속 동행을 시키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이 후계자가 맞는 것 아니냐, 거의 확실해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계속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이 뭐 딸 주회에 대해서 만약에 이번에 이제 중국에까지도 동행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중국의 지도자에게까지 이제 본인의 딸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공식적인 후계자로서 인정을 받는 그런 하나의 절차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정보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런 대목입니다. 이 딸 주혜 씨가 확정적으로 후계자가 되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그러니까 사실 이미 그 전부터도 어떤 뭐 모습이라든지 의전을 받는 행태라든지 이 모든 게 이미 후계자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이번 외교 무대, 특히 다자 외교에 대비하는 이번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딸 주혜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남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잖아요, 박최고. 단순히 그냥 퍼스트 레이디격 역할을 엄마 대신 딸 주혜가 하느냐, 아니면 김정은의 뒤를 이을 공식적인 후계자로서 역할을 부여하느냐가 이번에 주혜를 대동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판가름 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리설주의 역할을 대신하느냐 혹은 후계자의 신고식이 되느냐, 이 둘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사실 이번 외교 무대는 어떤 단순한 뭐 국내 행사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거의 뭐 북중러의 협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동안 양자 외교를 고수해왔던 북한이 다자 외교 무대에 나선다라는 거, 그리고 러시아와의 그 안보적으로 굉장히 밀착했던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 회복을 깨하는 상황에서 여기에 이제 딸 주혜를 데려간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외교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고 후계자로 사실상 못 박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자, 이번 김정은의 방중 주목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뜨거운 핫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 만나보시죠. 조국 전 대표입니다. 입시 비리에는 말을 아끼고 연일 입시 비리 범죄 혐의로 마음이 상해 있는 2030만 저격하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이번에는요. 한국의 청년 구구는 경제적 약자라기보다 강자가 확인됐다. 서울 거주 경제적 상층 확률이 높다라는 글을 공유를 했습니다. 서울 거주 경제적 상층일수록 구구 청년의 확률이 높다라며 연일 나에 대해 비판적인 2030은 구구다라는 주장을 계속 다양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런 발언이 있었죠? 들어보시죠. 제가 뭐 몇 번의 사과를 한다고 2030이 마음을 열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라 봅니다. 어떤 분들은 20, 30대가 왜 국어가 안 됐다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20, 30대 일부, 특히 남성 일부는 국어화되어 있다라고 보고요. 시험 문제건 집 문제건 이런 문제에 대한 고통과 불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재현님, 2030 세대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비판적인 응답이 많은 건 2030 세대에게 민감한 입시 비리를 본인이 저질렀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그건 쏙 빼고 네. 돈이 많아서 구구화되어 있기 때문에 라는 주장을 하다가 문매를 맞으니까 자 봐라 시사인에 이런 기사 있지 않냐라고 서울에 거주하는 상층 청년은 구구다라는 논리를 폈는데 왜 2030과 이렇게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거 정치하시는 분 아닙니까? 저는 그 조족조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네네.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그 말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앵커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2030이 싫어하는 이유는 불공정의 지금 대표적인 사례가 조국 전 장관 사건이잖아요. 네네. 지금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불공정의 어떤 화신이기 때문에 2030이 싫어합니다. 그리고 사실
2030 남자만 싫어하겠습니까? 2030 여성들도 조국 그 전 대표의 이러한 입시 불공정에 대해서 다 분노를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 본인의 이런 그 2030이 그런가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자신을 좀 비난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결국은 하다 본인을 비난하는 그 2030의 남성들을 구구니까 나를 지지하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몰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맥락을 잘못 삼는 게 너무나 이제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고 글쎄요 저는 그 조국 그 장관이 뭐 내년 선거에 좀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정치적 제기가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확실한 그런 비호감층 그리고 반대층이 있잖아요. 지금 그 정치인으로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용서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에는 그게 이제 병역 비리 대표적인 것이 절대로 이건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입시 비리는 마찬가지로 절대로 국민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이러한 주홍글씨 같은 이러한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의 저는 물론 정치적으로 뭐 복권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활동은 가능합니다만 어떤 그런 선출직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어떤 그런 그 본인의 그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이런 행보보다는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층까지 왜 그런가 하는 그러한 오히려 통찰이 좀 필요한 것이고 저는 100번 1000번 그 반성을 해도 부족하다. 입시 비리에 대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자 야당에서 비판했습니다. 서울에 잘 사는 청년은 그구다라는 글을 공유한 건데요. 국민의힘 갈라치기의 달인답다. 딸 조민 씨도 그구냐. 뜻밖의 자기 고백과 발등 찍기의 실소. 이준석 대표. 표창장 인턴 경력 위조에 청년 배신한 조국. 오히려 청년들 구구모라 실패를 덮으려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조금 전 저희 정치 시그널에 이준석 대표가 나왔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뭐라고 얘기했는지. 조국 전 대표하면 우리가 기억나는 게 뭡니까?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네. 죽창가 이런 얘기하면서 배타적인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다 그건 극우의 어떤 정의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다. 조국 전 대표쯤 되는 나이쯤 분들이 끔찍한 혼종입니다. 진보주의적이라고 주장하면서 또 반대로 민족주의적이고 그러니까 죽창가 부르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자유주의라는 거리가 있는 전체주의적인 모습 보이거든요. 공산주의 이런 분들 보면요. 민중해방 이런 거 얘기하면서요. 한편으로는 전체주의적이에요. 자, 조기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에 잘 사는 청년들은 구구. 그 글을 좀 찾아봤더니 그게 이제 시사인의 기사였고요. 시사인. 예, 시사인의 기사 내용은 미국 시카고대 김창환 교수 이분이 한국사 현상을 분석한 내용을 그대로 이제 옮겨온 기사입니다. 학자로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청년 세대의 극우적 성향은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제 사회학자가 이제 그런 분석을 한 거죠. 학자가 할 수는 있는데 그리고 그게 일부 사실에 부합하는 분석으로서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조국 장관이 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본인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입장 그리고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세대라는 것 본인이 모르는 바도 아닌 상황에서 그것을 일부의 20, 30대 일부의 구구 논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의미 없는 얘기다.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고 물론 사회적 도움이 안 된다. 네, 사회적으로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또 이 탄핵 과정에서 이제 보여줬던 일부 극히 일부죠. 이제 그런 2030 세대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려는 또 같이 있는 건 맞는데 그것을 이제 자꾸 본인 문제와 결부돼서 떠오르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슈를 계속 끌고 오는 이유를 저는 어쨌든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굳이 꺼내서 20, 30대의 극우적 분위기를 상황을
조국 전 대표가 설명하실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정치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2030 사대가 말씀하신 대로 구구가 됐다고 하면 일부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정치적으로 풀기 위한 노력을 지난번에 얘기했으니까 그 뒤로 실질적인 그 노력을 하면 되는 것이지 네.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자꾸 끌고 와서 그 특정 세대의 일부의 극우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본인이 계속 제기하는 이유는 저는 납득은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됩니다. 정광재 의원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인데 조국 혁신당은 정당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2030 세대 표 이제 아예 안 받을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극우다. 남자들을 극우다. 저 집 없는 애들 극우다. 서울에 장을 사는 애들 극우다. 취업 안 된 애들 극우다. 2030 표 받겠다는 정당입니까? 저는 조국 전 대표가 아까 전주현 의원님은 이제 공정과 관련한 이슈를 얘기했잖아요. 네.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게 위선과 관련한 얘기입니다. 위선이다. 그러니까 본인의 그 가족들과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일반인들에겐 가재, 붕어, 개구리도 행복한 세상 만드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본인의 가족 아들, 딸들은 이른바 등용문을 통과해서 용을 만들기 위해서 뭐 불법 편법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구속됐고 부인도 처벌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한 2030 세대들에 대해서 극우 성향을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저도 정말 그 정치인으로서 이분이 국민들께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분인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에는 모르겠어요. 내년 그 재보궐 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든 아니면 지방선거에 나와서 뭐 어느 정도의 성적을 거둘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국 전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2030년 대선에서 승리해보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대선은요. 적어도 대통령이 되려면 양당 구도에서는 48%, 49%는 얻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과 같은 갈라치기 또 2030 세대들에 대해서는 그 표 필요 없다. 나는 나를 지지하는 40, 50 세대들의 표만 갖고도 대통령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큰 오산일 겁니다. 그리고 그 공정과 위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회적 트라우마를 남겼다면 저는 사면 복권 이후에도 저런 식의 모습을 보였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으로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이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갖고 어디까지 감게 할 것인지. 지난해 선거에서는 전국 득표율 아마 정당 득표에서 24%가 얻었을 겁니다. 저런 선명성 통해서 저는 30%까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47, 8% 얻을 수 있는 그 정치인이 될 수 있느냐 이건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조국 전 대표에게 조언을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네.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예. 조기현 부의장님과 의견이 같군요. 자, 하프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장동혁 대표입니다. 장동혁 대표 체제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한길 씨의 발언, 설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천을 언급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주변에서는 저보고 그래 전한길이 아직 인기 끌어가지고 도지사 되고 국회의원 되고 뭐 한 자리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저는요 제 자신을 잘 알아요. 나한테 그런 게 어울리지도 않고 한 자리 필요 없고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 이 뜻입니다. 놀랍게도 벌써 저한테 인사청탁이 막 들어옵니다. 놀랍죠? 왜? 장동혁 대표님하고 이렇게 영향이 미치니까 전한길이 이제 파워 세졌다 생각하고 내년에 누구 공천 좀 해달라 오늘도 전화 왔었습니다. 실제로. 하지만 절대 장동혁 대표님께 그런 부담 드리니까 저는 그런 역할 안 해요. 안 합니다. 잘 되면은 막 숟가락 얹으라 저 그런 싫다니까요. 싫다니까.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라는 의구심도 나오고요. 그런 걸 떠나서 공천 척탁, 장동혁 대표에게 영향력 등을 전한길 씨 본인이 언급하는 게 맞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장 민주당이 이렇게 비판합니다. 전한길 영향력 과시, 비선 실세냐, 극우 유튜버에게 당 운명의 키를 맡기는 정당의 미래는 없다라는 비판이 바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달 27일 전한길 씨는 나를 품는 자가 향후 공천받는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전한길 품은 바로 장동혁 후보가 이제 당대표로 당선됐지 않습니까? 전한길 품는 자가 향후 국회의원 공천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한길 품는 자가 다음에 대통령까지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곧 주인입니다. 국민의당원 가입하셔서 책임당원이 되면 우리가
내년에 지방선거, 그다음 대통령 선거, 뭐 후보들도 우리가 주도해서 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전환기리가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환기를 품는 자가 당대표 되고 전환기를 품는 자가 다음에 지방선거 장도 될 수 있고 이런 취지거든요. 박채구, 전환기 씨의 이 두 발언을 연결해 보면 전환기를 품는 자가 공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전환기 씨에게 공천 청탁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가 이제 전환길 씨가 사실은 주인공이었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주인공이 아니었고 김문수 후보도 주인공이 아니었고요. 전환길 대회였습니다. 전당대회가 아니라 전환길 대회였고 전환길 씨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대회였고 심지어는 이 전환길 씨가 장동혁 대표를 지지를 공개적으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만 봐도 이게 전환길 씨가 그냥 단순한 뭐 밖에서 뭐 유튜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제 국민의힘 내부 관계자 마냥 파워를 갖게 된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게 된 거고 저분도 괜히 저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공천 청탁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전환길 씨한테 말하면 될 것 같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셀프 인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본인이 뭐 어떤 뭐 직책도 안 맡겠다, 뭐 여러 역할을 안 하겠다 하지만 지금 저렇게 정치적인 발언을 하나하나 하는 것 자체가 본인 앞에 줄 세우기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전환길 씨가 계속해서 나를 품는 자가 공천을 받을 수 있다. 전환길을 품어야 뭐 지방선거도 이길 수 있다. 뭐 국회의원 선거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냥 단순한 허장성세로만은 보이지 않습니다. 정광재 대변인님, 예. 그 공천 이제 받으셔야 되는데 다음 선거에서 전환기 씨를 품어야 공천이 제공이 된다는데 어떻게 공천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도 저 전환길 강사 이야기를 듣고 전 그런 거 싫어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얘기한 강한 부정이 강한 긍정이다. 예. 그래서 내가 이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으니까 빨리 나한테 연락해라 라는 메시지를 주려고 했었던 건 아닌가 해서 뜨끔했습니다. 뜨끔했어요. 저도 연락을 해야 되나. 근데 미국에 계신다고 하셔갖고 연락 이미 정광재 대변인 늦었어요. 아직까지 연락 안 했으면 이미 늦은 겁니다. 저는 전환길 강사까지 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환길 강사도 품고 또 중도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표심까지 함께 얻을 수 있다면 공천도 받고 총선에서 승리도 할 수 있겠죠.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환길 강사가 갖고 있는 진정성이라는 건 분명히 인정하고 싶어요. 네. 그분이 탄핵 과정에서 보여줬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꼭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들까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또 김건희 여사가 본인의 뒤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장동혁 대표도 뭐라고 했습니까? 과거의 옷을 벗고 앞으로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환길 강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가지고 그것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장동혁 전 대표가 당을 운영하는데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백의종군하면서 우리 당 뭐 평당원은 맞습니다만 우리 그 제도권이 아니라 제도권 밖에서 본인의 메시지들을 전달하는 역할에만 충실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장동혁 신임 당대표의 당선을 축하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지난 여름 많이 힘드셨죠?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일들을 겪으시면서 마음 상하시는 점도 있으셨겠지만 다들 힘내서 앞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있었죠. 장동혁 신임 대표를 비롯해서 당선된 분들께 축하를 드리고요. 그리고 분투하셨지만 아쉽게 낙선한 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을 상식과 민심에 맞게 이끌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런가 하면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 절차 국면에 돌입을 했는데요. 타이밍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았다라는 혐의. 권성동 의원은 반박하고 있어요. 부인하고 있어요. 특검은 영장을 청구했고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표결이 돼야 됩니다. 통일교 총재에게 인사는 했지만 금품은 안 받았다. 자, 민주당 큰 절은 했지만 돈은 안 받았다. 변명이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회 의석 수상 최기현 변호사님 동의안은 통과되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통과되겠죠. 예. 근데 권순동 의원 본인도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했으니까 가서 영장 심사 받겠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게 의미 없는 뭐 명분에 있는 그냥 선언의 의미밖에 없다고 보고요. 불체포 특권은 뭐 마치 이제 특권을 실제 내려놓는 것 같지만 이제 과거에도 한번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사실 국회 일정 때문에 지체되고 지연되는 상황에서 발생된 문제지 실제 국회의원이 누리는 이 권리를 내려놓겠다 이런 적극적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리고 국회 절차는 국회 절차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아마 지금 예정대로라면 9일, 10일 체포동의안은 국회 표결을 거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 그 법원이 잡는 영장 실질 심사에 따라서 결과 여하는 다시 될 텐데 현재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 그러니까 1억 원을 받았다는 불법 정치 자금이라든가 또 말맞추기, 증거인멸 우려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이런 절차 과정을 다 거쳐서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질 경우에 구속영장이 발부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전주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뭐 체포동의안은 그 21대 때도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보니까 민주당 인사들은 뭐 부결이 되고 국민의힘은 다 발부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동의안이 가결이 됐었던 만큼 뭐 이번에 이제 권성동 그 의원께서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불체포 특권을 이제 포기하겠다고 한 것은 저는 굉장히 그래도 잘한 것이라고 봅니다. 뭐 하지만 뭐 국회 체포동의안이 뭐 가결을 피할 수는 좀 없는 상황이고 좀 가장 뭐 중요한 것은 이제 영장 전담 판사가 어떻게 보느냐죠. 그런데 저는 뭐 그것은 증거에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지금 영장 기각이 된 것도 결국은 증거가 저는 부족한 그런 이유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증거에서 지금 1억 원을 뭐 받았다. 또 권 대표께서는 안 받았다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걸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있느냐에 따라서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되고 아마 그 영장 전담 판사가 공정과 또 상식에 입각해서 공정하게 저는 처리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 인기 유튜버가 우리나라 빵값이 너무 비싸다며 소금빵, 바게트 등을 990원에 파는 팝업 스토어를 열었는데 이게 논란입니다. 왜 논란인지 김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람들이 통제선을 따라 길게 줄을 섰고 한쪽에 마련된 대기석도 이미 만석입니다. 일부 인기빵들은 일찌감치 동이나 진열대가 텅 비어 있습니다. 빵 판매를 시작한 지 3시간이 지난 지금 예약 대기를 해보니 700번대입니다. 몰려드는 사람들로 구매 가능한 빵 개수는 1인당 3개로 제한됐습니다. 유명 경제 유튜버가 요즘 빵값이 비싸다며 초저가 빵을 파는 팝업 스토어를 열자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소금빵과 베이글, 바게트는 990원으로 시중가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산지 직송으로 원가를 낮추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 빵 모양을 단순화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빵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만큼 최근 빵값 상승세가 가파른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다른 빵집들이 좀 많이 비싸다는 생각을 하는 찰나에 좀 뭐 맛있고 저렴한 빵을 판다는 말을 듣고 여기 왔습니다. 하지만 제빵업계는 불가능한 가격을 제시해 자영업자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고 반발합니다. 원가가 1,000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밀가루도 우리나라 밀가루 다 수입이 들어오고 예를 들어가지고 버터도 다 수입이고요. 빵에 들어가는 재료 대부분이 수입이고 임대료, 인건비, 복잡한 유통구조까지 고려하면 현실성이 없다는 겁니다. 해당 빵집은 단기간 운영되는 기획성 가게지만 향후 빵값 논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강력한 남자와 함께 강력 사건의 단서를 추적하는 시간입니다. 돌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돌직구 강력반장,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반장님 모셨습니다. 배 반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배상훈 반장님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강력 사건 단서부터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강력 사건의 단서는 반가워요. BTS 정국 씨인데 어떤 사건일까요? 40대 한국 여성이 BTS 정국이 살고 있는 단독 주택에 침입을 했다.
진입 차량을 따라 주차장에 무단 침입을 하고 보안 요원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주거 침입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합니다. 아니, 40대 한국인 여성은 뭐 하는 여성입니까? 뭐 스토커라고 볼 수 있죠. 팬이에요? 예, 팬이. 근데 글쎄요. 진짜 암이라고 하면 저럴까라는 생각도 합니다만. 진정한 암이는 저러지 않는다. 그렇죠. 왜냐하면 정국 씨를 계속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부터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요? 어떤 때는 중국인 여성이 그랬고 지금은 한국인 여성이고 네. 아마 저거는 정국 씨의 주소를 공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킹을 통해서 공유해갖고 그것을 저런 짓을 반복하는 어떤 행위가 있는 것 같아요. 정국 씨 입장에서 얼마나 무섭습니까? 주차장에 쓱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제 차가 들어가는데 열리잖아요. 예. 따라 들어오는 거죠. 우와.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무서운데요? 그럼 거기에 뭐 흉기가 들어있는지 뭐가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것은 상당히 위험한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주거침입 미수가 되겠죠. 아니 주거침입이죠. 예. 그리고 거기서 초인종을 누르고 인 거는 주거침입 미수가 되는 거고요. 네. 저거는 주거침입이죠. 현행법이죠. 현행법. 예. 그런데 2달 전에도 30대 여성이 침입을 시도했던 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난 6월 11일 전국 제대일 30대 중국인 여성이 현관 비밀번호를 수차례 누르는 등 이게 더 무섭네요. 그러니까 침입을 시도했어요. 띡띡띡. 그러니까 뭐 아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지 두 가지가 다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안다고 생각하고 눌러도 문제가 되고 실제로 만약에 이걸 진짜 번호라면 더 문제가 되겠죠. 네. 근데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소를 어떤 나쁜 사람들이 공유해서 팔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해커들이.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상당히 저 개인지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부분이 있고 위험성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행위인데 예. 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에로토매니아, 애정망상증 환자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에로토매니아가 애정망상증 환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애정망상증.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스토커들을 애정망상증 환자들이라고 하거든요.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없으니까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변에서 저런 짓들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진화가 되면 뭐 흔히 말하면 비틀즈를 암살한 그런 사람처럼 흉기를 휘두르거나 굉장히 위험하다. 상당히 위험한 단계로 갈 수가 있죠. 저 상담할 거 있어요. 얼마 전에 마트에서 한 여성분을 마주쳤는데 저를 알아보시길래 반갑게 인사했는데 저한테 다가오시더니 요즘 TV를 볼 때마다 김진애 앵커가 나를 안다라는 확신을 느낀다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나한테 관심 있잖아요. 왜 나를 자꾸 따라다니세요? 라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것도 에로토마니아예요? 왜냐하면 유명인이 자기를 개인적으로 안다고 얘기하는 게 그렇게 애정망상이죠. 이겁니까? 그렇죠. 애정망상이죠. 정국 씨 사례도 같은 사례. 같은 사례죠. 김진애 앵커도 뭐 정국 씨 못지않게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런 형태의 스토커들이 존재할 수 있어서 전국만큼은 안 돼요.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어쨌든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불쑥 몸을 접촉하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위해를 가할 수 있어요. 이 위해라는 것은 어떤 위험하군요. 그럼요. 손을 댈 수도 있고요. 밀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큰 소리 지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 이게 다 애정망상증을 가진 사람들이 저지른 그 유명인이 나만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딱 그랬어요. 예. 나만 아는데 왜 연락 안 해요? 이런 겁니다. 왜 나 아는 척 안 해요? 이런 겁니다. 안 하니까 이제는 원망이 생기겠죠. 그게 반복되면 그 원망이 위해로 가는 겁니다. 조심해야 된다. 당연히. 정국 씨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웃 주민들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그렇게 막 사람이 많은 동네는 아니에요. 그럼 순찰하시는 분들은 자주 봬요. 자주 오죠. 네. 왜 그분 팬인지는 모르겠어요. 에로토마니아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험하죠. 자, 두 번째 사건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의 단서 만나보시죠. 이겁니다. 우리 제작진이 살짝 힌트를 줬어요. 이 남성의 정체는 과연 뭘까요? 어떤 상황일까요? 자, 영상으로부터 한번 보시죠. 어제 새벽 인천시 서구 유튜브 생방송 중인 화면 여러 명의 출연자가 함께 방송 중인데 욕설이 오고 가더니 회색 옷을 입은 남성이 뒤쪽으로 걸어가 갑자기 흉기를 꺼내요. 이를 말리려던 다른 남성 지금 자기 손을 감싸주며 고통스러워하는데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생방송 중 정말 싸움이라도 난 걸까요? 굉장히 위협적인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자, 시청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제 눈앞에서 보는 방송이다 보니 진짜 칼이라는 게 나타나고 사람이 상해를 입어서 피가 날 정도로 그런 현장을 목격했다 보니까 공포감이 질리고 이런 진짜 자극적인 방송에 대한 비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명들이 황당합니다. 아, 연출이었다라는 겁니다. 8,000명 이상이 보는 인터넷 생방송 중에 20대 출연자가 흉기를 꺼내는 과정에서 아까 봤죠? 다른 출연자 성에 상해를 입혔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청자들에게 정말 이렇게 위협적인 인터넷 생방송을 연출했다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해명은 다투는 상황을 연출했다라고 진술했어요. 반장님,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방송을 리얼리티처럼 해서 무엇인가 위급한 상황을 만들어서 어그로 말하자면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것으로 본인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화면의 뒤에서는 몸이 덩치가 있으신 분이 칼을 들고 그걸 막으려고 하는 사람이 잘못해서 상해를 입은 거죠. 저거는 이제 특수상해가 맞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그런데 이제 그것이 벌어진 다음에 아니다, 우리는 짜고 한 거다. 그러니까 과실이죠. 고의가 없죠. 그러니까 앞에 거는 범죄지만 이것은 그냥 실수로 인해서 다친 거니까. 그런데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저런 일이 벌어졌는데 둘이 합의해서 입을 맞추고 그냥 과실로 가자라고 한 건지.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저기 채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기에는 너무 좀 리얼하니까 요즘 같은 경우 저런 유튜브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극적으로 일종의 스노필링 같은 경우를 하고 있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러다가 진짜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이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인데 세 번째 사건도 한번 살펴보시죠. 세 번째 사건의 단서는 아무리 급해도 라는 단서인데 어떤 장면인지 일단 당시 장면이 입수되어 있는데 함께 보시죠. 자, 이 장면 배달하시는 분 같아요. 배달 기사가 이건 뭐죠? 흔적도 좀 보이고요. 아까 그 사진 다시 한번 볼까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듯한 영상과 어떤 그런 흔적물들이 포착이 됐어요. 무슨 사건입니까? 글쎄요, 그 배달 기사가 일종의 엘리베이터 복도 앞쪽에서 소변을 보는 그런 거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저게 사실은 이제 소변을 본 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당연히 잘못된 건데 문제는 저게 길이 아니라서 노상방뇨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방뇨는 방뇨죠. 이게 노상은 아니죠. 아, 그럼 뭡니까? 엘리베이터 방뇨입니까? 그 어떤 사유지 안에서 있기 때문에 사유지에 대한 재물손괴가 되겠죠. 재물손괴. 예. 근데 저는 사실 저게 왜 그랬을까 말하자면 급해서 그랬을까. 근데 우리가 보통 급한 사람들은 구석이라든가 골목 안쪽에서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건 골목 안쪽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데거든요. 일종의 어떤 행위, 보복행위? 보복행위일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뭔가 좀 거기 있는 주민들에 대한 만약에 뭐 배달하는 과정에서 자기한테 서운하게 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해는 행위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노상방뇨가 고개를 숙이고 많이 하거든요. 근데 고개를 번쩍 들고 하니까 행위상으로는 전 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 이거 프로파일링을 해보면? 예, 그러면 행위라는 건 노상방뇨는 보통은 이제 그 숨어갖고 이제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안쪽이 어색한데 저거는 저 반대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목적이 있다고 하면 저거는 적용할 법률이 좀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게 더 중한 법률 적용이에요? 그냥 고의적 노상방뇨랑 아까 재물손괴? 노상방뇨는 말하자면 저거죠. 경범죄죠. 경범죄죠. 뭐 10만 원의 벌금 과료가 되는 거지만 재물손괴는 사실 형사적인 처벌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는 당연히 뭐 손해배상도 돼야 됐겠고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한번 좀 저분을 한번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거든요.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러니까 도대체 불만이 있는 거냐 아니면 진짜 급해서 그런 거냐라고 하면은 어떤 게 따라서 좀 결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게 저 틈으로 사실 다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저걸 청소하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요. 저기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저거 복구하는데,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저 배달 기사들에 대한 인식이 그러면 저 들어오게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하나의 행위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손해를 발생하게 시키는 거죠. 아, 참 안타까운 예. 사건이군요. 자, 강력한 사건 3가지 배상훈 반장님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반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앉아서 세계 여행 떠나겠습니다. 앉아서 세계 속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여행지부터 가보겠습니다.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자동차 제조 스타트업 알레프 에어로노틱스가 하늘을 나는 전기 자동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거 영상 AI 아니었어요? 모델 A로 불리는 바로 이 차량인데 영상을 보면요. 검은색 차가 도로를 달리다 이렇게 풍선처럼 날아오릅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밑에는 상당히 많은 바람도 몰아치고 있고요. 길가에 주차된 차를 뛰어넘기도 합니다. 10m를 붕 떠서 비행하고 착지하고요. 자, 요것도 가능하다라는 설명인데 요거는 좀 합성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제조사에 따르면 모델 A는 100% 전기차에 도로 주행과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도로 중 수직 이착륙하는 전기차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야, 이거 원리가 좀 궁금하네요. 실제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좀 의심스럽게 검증해 봐야 될 것도 같습니다. 이번엔 케냐로 가보겠습니다. 케냐에 거주하는 스페인의 출신의 한 남성, 맥주를 마시더니 코끼리 코에 야 너도 먹을래? 꿀꺽꿀꺽 맥주를 붓습니다. 남성, 이 영상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며 엄니가 달린 친구와 함께하는 맥주라고 제목을 붙였다고 합니다. 곧바로 비난 댓글이 쇄도했고 결국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영상이 촬영된 곳은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밝혀지기까지 했습니다. 보호구역에서는 코끼리 근처에 가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케냐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일 커졌어요. 코끼리한테 맥주 줬다가 동물한테 맥주라니. 이거 꼭 뭐 말로 해야 합니까? 저희 안 되죠. 코끼리 취합니다. 세 번째 여행지는요. 인도로 가보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9일 오디샤주 코라푸 지역 두두마 폭포에서 영상을 찍던 유튜버 사가르 쿤두가 물살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쿤두는 일행들과 함께 폭포를 배경으로 드론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일행의 만류에도 쿤두는 계속 촬영을 이어갔고 결국 불어나는 물이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이 드론에 고스란히 잡혔는데 이렇게 말이죠. 현지 경찰은 인근 댐에서 방류된 물이 원인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폭우로 수색의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루빨리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앉아서 세계 속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아래 주소에서 김진의 더 라방이 시작됩니다. 저희들은 잠시 후에 뵙죠.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